네. 입에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운동의 하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시작했어요. 아니 10시부터 우리는 멀어서 왔어요. 네네.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서울에요. 멀리서 오셨는데 신청을 네. 여기는 이제 윤동주의 하나밖에 없는 이곳이지. 그러니까 윤동주는 살아서 이제 죽을 때까지는 시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시집이 나오고 그러면서 윤동주는 시인이라는 이름을 이제 호칭을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윤동주는 우리 스님들 저 밖에서 지금 보셨겠지만 관동이 주는 천재예요. 한경도 평안도 쪽에서 너무 가난하고 막 강도 심하고 막 이러니까 조선 말역 그쪽에 이제 우리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 나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리국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국경에 그 분간도 조금 지금처럼 뚜렷하지 않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너무나 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방은 거의 버려주다시피 했죠. 그랬으니까 이제 살기를 찾다 보니까 그 땅이 보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제 윤동주의 정도분처럼 가족을 모두 이끌고 완전 그렇게 가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때 이제 윤동주의 정도분께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셨고 그 후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조선의 국교는 유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윤동주가 태어난 거기 간도 땅 명동초는 기독교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윤동주의 그 외삼촌인 김야견이라는 분이 그 교회의 목사셨고 또 그러시면서 독립운동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윤동주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나라에 대한 그런 애국심이라든가 독립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런 게 저절로 이렇게 우리가 밥 먹고 큰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장착이 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살면서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나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장애 임시정부나 이런 쪽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대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가끔은 돌아가면서 와서 쉬어가시기도 하는 곳이 바로 윤동주가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명동촌이었어요. 그래서 윤동주가 거기서 자라다가 그래도 대학은 우리나라를 가야 되겠다 해서 선택한 것이 지금의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학교였습니다. 윤동주는 1917년 태어났고요. 정병호 쌤은 1922년에 태어났어요. 정병호 쌤 얘기를 그럼 해보면은 정병호 쌤은 이제 원래 아버님께서 남해 분이세요. 예, 남해 분이신데 1919년 우리나라 전국에서 3.1만세 운동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남해에서 최연소로 3.1만세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교원 양성소 과정을 거쳐가서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셨는데 이 3.1 만세 운동도 하시고 하셨던 분의 일제강점기에서 그 일제의 눈아래에서 감시하에서 학교 선생님을 한다는 게 너무나 자유롭지도 못하고 뭔가 자기 뜻을 펼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동 거제 이쪽에서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좋으니까. 네?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앞에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상가 건물이나 이러면 이렇게 전방 건물 이렇게 다 문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920년대 상가 건물이고 일제식 건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곳은 양조장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정말 한적한 동네잖아요. 옛날에 그때 1920년대에 여기가 양조장을 했다는 것은 여기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소비인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망덕부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예. 일제강점기에는 여기 많이 나는 이런 생선이라든가 조개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일본 상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곳이고 여기서 또 그렇게
배가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 김 아시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김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김을 최초로 양식하신 곳이 바로 광양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한 10분만 가면 김 시식지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광양에 김 양식을 하지 않지만 김을 최초로 양식하기 시작한 곳이라 해서 거기 김 시식지가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뭐라 그러죠? 그거를 양식을 하지만 옛날에는 양식은 양식이지만 옛날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때 이렇게 사용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뭐 대나무 습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나무들이 사용되는데, 이런 나무들을 지리산이나 저쪽에서 다 싣고 내려오는 첫 번째 포구가 바로 여망도 포구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화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정병호 선생님은 양조장 아들로 태어났으며, 선생님 옛날에 양조장 아들은 어떤 위치예요?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죠. 양조장하고 예. 그다음에 그죠. 방앗간 같은 거, 예, 이 다 가졌어요. 방앗간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자식에 대한 희망도 굉장히 크겠죠. 그기와 동시에 자식도 굉장히 정말로 이렇게 영리하고 그런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내다가 고등학교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옛날엔 고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를 보낼까에다가 그때는 광양에는 고고도 없었어요. 순천 아니면 진주 이렇게 선택이 놓여있는데, 과감하게 이 정교우 선생님 아버님 정남섭 씨께서는 이 정교우 선생님을 부산 동래고등학교, 동래고고로 보냈습니다. 동래고고를 얘기하자면 한강이 남해에서는 가장 명문이라고 알려졌었고요. 그때 당시 또 정교우 선생님이 가서 봤더니 거기에 최연배 선생님, 국어학자 유명한 최연배 선생님 아시죠? 최연배 선생님이 또 교편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청년 정병욱은 그 동네 고보를 다니면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우리말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완전 가득 채운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은 지금은 경영대 이렇게 되지만 옛날엔 상대라 그랬잖아요. 상대를 가기를 희망하셨지만 본인의 소원대로 연희전문학교 국문학과를 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이제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다 만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됐냐면, 정병호 선생님이 1학년 들어가서 조선일보에다가 뻐꾸기의 전설이라는 글을 하나 독자투고란에 이렇게 게재하게 됩니다. 그 글에 뻐꾸기의 전설. 옛날 그대로 썼던 말은 뻐꾸기의 전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겠죠. 그 죽은 아들이 넋이 혼자서 살아가는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뻐꾸기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위를 맨날 뻐꾹 맴돌고 다닌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본 윤동주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그대로 든 채 정보 선생님하고 찾아갑니다. 정말 잘 봤다고, 우리 잘 지내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이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같이 기숙사에서 만나고, 또 기숙사에서 있을 상황이 안 돼서 나와서 하숙을 할 때도 같이. 그래서 일본 유학을 떠나기 직전까지 두 사람이 한 방에서 그렇게. 그리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전부 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가지고 방학 때 동생들 서울도 같이 살아다니고, 서점도 같이 다니고, 유아여전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스터디도 같이 다니고 이러면서 굉장히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엄청나게 그런 이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윤동주가 먼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는 기념으로 자기가 그동안 써뒀던 시 중에 19편을 뽑아가지고 시집을 발간하려고 해요. 근데 주위에서 다 말립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고 주위 지인들한테 나누려고, 내가 이런 글을 썼어 하면서 이제 기념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냥 뭐 많이 대량으로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전부 다 말립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일본은 우리말 말살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 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같이 아름다운 우리 글로 만들어진 이 윤동주의 원고가 일제금리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인쇄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고는 직접 포기하고 이렇게 원고지에 세 글을 씁니다. 이게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한 부 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요. 또 한 분은 정복 후배에게, 또 한 분은 이제 이양하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리고,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때 당시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시아를 집어삼킨 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이제 세계 대전을 벌릴 참인 거예요. 태평양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항상 눈의 가시처럼 항상 신경 쓰이는 거는 지식인들, 특히 유학생들, 피 끓는 유학생들. 그래서 조선 유학생들의 독립운동을 했다는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조선 유학생들을 다 투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윤동주도 같이 투옥돼가지고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수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젊은 청년이 2년 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알 수 없는 엄살을 하는 거예요. 전보가 고향으로 갑니다. 용정으로. 윤동주 시신을 인수해 가라. 가져가지 않으면 도쿄대학에다가 이건 해부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바로 윤형주의 아버지예요. 예. 그리고 두 분이 가셔서 시신을 이제 인수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같은 조선인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주사도 맞고 그랬다. 그래서 생체 실험을 당하지 않았나 하지만 힘없는 나라 없는 나라 없는 국가 없는 나라의 백성이 그걸 어떻게 국민이 밝힐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동주는 엄살을 한 거죠. 그리고 청년 윤동주, 대학생 윤동주는 고향 용정 땅에 그냥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병호 선생님이 1944년 경운 학도병으로 진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원고를 가져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거 잘 보관해 주십시오. 만약 동주형이나 내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원고를 잘 보관했다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연희전문학회에 갖다 주라. 그러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아들이 말을 남기고 떠났으니 이 부모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보관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어디에다 보관할까 하다가 여기가 양조장의 사무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책상 그대로 놓고 앉아서 뭐 다 영업하고 했던 것이죠. 이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이 항아리에다가 원고를 보자기에 싸서 넣고 거기에 이제 작다한 거에서 깔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또한 일본이 진짜 큰 전쟁을 벌이면서 모든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녹거르기라든지 이 전쟁 물자를 부족해서 막 진짜 살이 멀다 하고 다 뒤지고 다녔는데 이게 살아남은 거예요. 예. 윤동주가 가지고 떠났던 것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용 생활 중에 어떻게 흔적 없이 사라졌고 지도 교수님한테 드린 것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고만이 온전히 살아남아가지고 오늘날 이제 윤동주가 시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시가 또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죠. 정병 선생님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구사회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윤동주의 큰 동생, 제일 큰 동생 윤일주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형님의 발자취를 막 찾게 되죠. 그러면서 정병우, 윤동주, 또 친했던 강처죽이라는 친구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윤동주를 세상에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동주가 죽은 지 3년 되는 1948년에 이 원고 19편에다가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흰 그림자라고 해서 하나 시가 있죠. 저 시는 뭐냐면 윤동주가 일본 유학생활 중에 이제 저기를 그 강처중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이면지에다가 흰 그림자를 비롯한 5수를 써서 보냈어요. 윤동주가 정말 시를 많이 쓴 사람인데 일본 유학생활 중에 쓴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훼손돼 버리고 이제 오롯이 남은 것이 이제 흰 그림자를 비롯한 5수예요. 예, 저 5수. 그 다음에 이 여러 편을 이제 뽑았을 때 또 빠져있던 것 중에서 더 보충하고 해서 31편을 펴낸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바람과 시의 초판본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정병우 선생님은 구사회생으로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윤동주는 우리가 그 윤동주의 시만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윤동주의 시를 알리게 해준 정병우 선생님은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이분의 또 연구적이라든가 이것도 엄청 대단합니다. 그의 이제 이분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작가가 되려고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작가보다는 그냥 학자적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귀국하신 다음에는
서울대학교를 편입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국문학을 완전 전공을 해가지고 고문 쪽으로 엄청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런 연구 활동을 해서 3일 출판상, 뭐 출판상, 뭐 또 그 외소상 이런 걸 받았을 때 그 상금을 자기가 갖지도 않고 전혀 갖지 않고 연세대학교에 윤동주 장학금으로 기탁을 한다든가, 윤동주 시비 건립에 보태든가, 그 다음에 또 윤동주 씨가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역할을, 그러니까 윤동주를 알린 사람이 결국은 정병욱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도 내색하지 않고 진짜 오른손이 한 것을 뭐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처럼 묵묵히 하셨다는 거.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스스로 알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연구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국문학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들 같으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지만, 정말 우리가 와닿는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소리. 판소리가 오늘 정말 대중화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고유한 소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판소리를 오늘날의 위치로 만드신 분이 바로 정병욱 선생님이라는 게 또 과언이 아니십니다. 이 판소리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판소리 무료 감상회를 100회까지 거쳐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감상회를 간단하게 한다 해도 뭔 행사를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자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브리테니크 사전, 뿌리 깊은 나무에서 만든 한국 브리테니크 사전을 만들 때 정병욱 선생님이 또 편집위원회로 활약을 하셨어요. 그 인연으로 해서 한창기 사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 물질적인 도움으로 정병욱 선생님이 이제 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판소리 무료 감상회를 100회까지 거쳐서 진행하시면서 판소리를 정말 오늘날의 위치로 만드셨던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분이 바로 정병욱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는 굉장히 오른쪽 분이 정병욱 선생님이시거든요. 굉장히 얌전하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남도의 사람에서 다른지 소리도 잘하셨고 또 북도 굉장히 잘 치셨다고요. 네, 그래서 고수가 갑자기 뭐 일이 생각이 나면 자기가 고수도 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들하고 공부하고 하던 그런 분들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또 머물다 가시기도 하고, 예, 그런 사진들이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윤동주는 진짜 윤동주 그 자체로 대단하지만 그 대단한 분을 알아본, 그리고 그분을 알린 정병욱 쌤은 더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에서는 윤동주 문학관은 전국에 많이 있어요. 근데 정작 윤동주가 광양에는 와 보지도 않았지만 그 원고가 유고가 남아있던 곳은 광양이잖아요. 이곳이 없었으면 우리는 몰랐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양에서도 이제 윤동주 문학관을 만드는데 그 윤동주가 있게 한 장본인 정병욱 선생님도 같이 옆자리 판소리 전수관 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림이 뭐냐면 2022년에 정병욱 선생님 탄생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광양문화관 헬스사들이 여기서 간단하게 행사도 했고, 또 두 분이 다니실 때의 기숙사인 핀스놀이 지금 윤동주 기념관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서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요. 예. 그런데 한 시간에 뭐 20명인가 뭐 10명이가 20명이 정확히가 안 나는데 그렇게밖에 입장이 허용이 안 돼. 다 예약을 해야 됐거든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희 광양해수사들은 30명이 바로 가서 같이 보고, 또 거기 연세대학교 학교에서 식당에서 교내식당에서 또 학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또 정병욱 선생님의 차남이신 정학선 교수님께서 직접 일일이 다 안내를 해주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이제 자제분. 윤동주의 자제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윤동주의 제일 큰 동생 아까 윤일주라는 분, 그분의 큰 아들이 윤인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퇴직을 하셨고, 그분이 이제 윤동주의 유족 대표고요. 정병욱 선생님의 자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차남이신 정학선 교수님께서 인하대에
국문과 교수님을 하셨거든요. 그분 또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기 보면 있지만 배경무수는 현장에서 그려놨잖아요. 7월이 매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두 분들이 오셔서 두 분이 외사촌, 고종사촌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윤동주의 제일 큰 저기 바로 밑에 동생 윤일주 그분하고 정병수의 여동생이 결혼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모가 되고 외삼촌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뿌리를 찾다가 결혼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이 두 분의 인연이 대를 이어서 저대적인 네 정말 아름답죠. 예. 윤동주의 시가 서성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나라에 대한 사랑 그런 게 담아있는 것처럼 이 두 분의 우정도 굉장히 서정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안에는 네. 이게 확장을 한 건가요? 예전에 십수전지는 어떻게 되는 이게 옛날 1920년대 건물이랬잖아요. 당연히 이게 이제 붕괴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다시 복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오셔서 그러거든요. 아니 이게 쓰러져 가거나 말거나 그대로 있어야지 그게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그 문화재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은 또 바뀌었지만 등록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재는 어떤 거냐면 그 사실만 보존되어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다시 고쳤다고 해서 이 장소가 변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옥의 소유주도 여기를 이제 양면을 구하고 여기를 그 전에보다 넓어진 것 같아요, 사안이. 넓어지지는 않았지만 여기를 좀 찼습니다. 여기가 다시 예수님 아시네요. 예. 넓어지지 않지 그 공간이지만 우리 집도 그러잖아요. 리모델링을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더 넓어 보이는 거죠. 예. 소유주는 바뀌셨어요. 그대로요. 아, 여기는 이제 정배우 선생님의 이제 어머니가 또 어머니 또한 여기 남의 분이세요. 근데 그 어머니 쪽 외가 쪽에 분이 여기서 같이 일을 하셨는데 정배우 선생님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시면서 그분한테 이 소유권을 넘기셨어요. 외가 쪽으로. 예, 그래서 그 외가 쪽 분이 이 집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그냥 공간을 이렇게 주신. 네. 뒤쪽 공간에도 뭐가 있는 건가요? 뒤쪽 공간에는 그냥 살림집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얘기했다시피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을 열어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하네요. 앞쪽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제 살림집도 있고 저기 보면 술을 하려면은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큰 우물도 있고. 예.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이 공간도 굉장히 많이 옆으로 축소가 됐다고 해요. 더 넓어서. 풍토가 좀더 넓어야. 그런데 많이 축소됐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